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의 마지막 5회 이론 평가 문제 같이 풀면서 이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입니까? 488, 488쪽. 자, 1번 문제 보십시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인 신뢰성과 관련이 없는 것은? 여러분 외우셨나 몰라요. 신뢰성은 표검중. 그렇죠. 1번 회계의 거래나 사건을 충실히 표현한다. 표현의 충실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번 의도된 결과를 위해 재무제표를 특정 정보를 표시하지 말아야 한다.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죠. 자, 의도된 결과를 위해서 재무제표에 특정한 정보를 표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중립성을 훼손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기업 실체 간 상대적 평가를 위해서 회계정보는 기간별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 기간별 비교와 신뢰성은 신뢰성의 하위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여기서는 답이 되겠네요. 4번 회계정보는 편의 없이 중립적이어야 한다. 이거 중립성 얘기고. 2번도 중립성을 의도한 거, 의미한 거. 자, 그래서 신뢰성하고 관련 없는 것은 3번이 이유 아시겠죠? 이거는 비교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니까. 다음에 2번 문제 보십시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말 이익 잉여금을 구하면 얼마이냐? 기말 이익 잉여금? 네, 기초를 알려줬군요. 네, 기초.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기말이익잉여금입니다. 자, 여러분 기말이익잉여금은 기초에서 일단 당기순이익이 더해진 거죠.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알려줬습니다. 더해야 되겠죠. 그 다음 현금배당. 현금배당은 기말이익잉여금에서 빠진 거죠. 현금배당은 이익잉여금 가지고 배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만 원에다가 당기순이익은 더하고 현금 배당은 빼주고, 그러면 그게 기말이익잉여금이에요. 그래서 25만 원에다가 6만 원을 빼니까 19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당기순이익이 여러분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분기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현금 배당은 뭐예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나 2월 이익잉여금이 이익잉여금이 차변에 오고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차변에 오는 것은 이 기말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걸 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 매입 및 매출 자료를 이용하여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에 의한 1월 말 재고 금액을 구하라. 먼저 선입선출법으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매출이 언제 일어났느냐? 15일 날 150개가 일어났네요. 150개를 선입선출법으로 털어보면 이거 털어지고 여기서 100개가 털리겠네요. 그럼 남은 것이 요거 100개 남았고 여기 100개 남았습니다. 자, 여기 100개는 45원짜리니까 100개 곱하기 45원 하면은 4,500원이 재고가 되고, 요거는 100개가 40원짜리니까 4,000원이고 더하면 8,500원이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고금액인데 두 개가 답이군요. 2번 아니면 4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후입선출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50개를 후입선출법으로 하는데 뒤에 거를 따지면 안 돼요. 네, 아무리 후입선출법이라 하더라도 1월 15일 날 매출할 때 1월 27일 날 매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50개가 빠지니까 이게 재고가 이제 50개 남았죠. 50개가 45원짜리잖아요. 한번 곱하기 해보세요. 얼마 나오나요? 2,250원 나오나요? 네. 그러면 여기 기초 50개 그대로 남은 거죠. 5, 25, 2,500원 하고 이게 이제 그대로 남은 거죠. 4,000원 하고 이렇게 세 개를 더하면 이것이 후입선출법에 의한 월말 재고자산이 되겠습니다. 다 더해보면은 50원, 77,
8,750원이 답이 되네요. 그래서 2번에 답이 있었다. 후입선출법. 선입선출법. 네, 이런 문제 참 많이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 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장기간에 걸쳐 투자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투자이익을 얻을 목적이다.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이란 얘기죠. 2018년 A사 주식 100주를 주당 만원에 취득했답니다. 예, 100주를 만원에 100만원이군요. 그리고 결산일이 됐네요. 작년 결산일에 A사 주식의 시장가는 12,000원이고 아이고 올라갔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또 1년 올해 말 단기 말에는 A사 주식의 시장 가치가 떨어졌네요. 9,000원이라면 올해 말일날 2019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평가를 몇 번 했어요? 2번 했습니다. 평가를 2번 했어요. 잘 따져봐야 됩니다. 첫 번째 평가는 평가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자, 첫 번째 평가할 때 평가 이익이 얼마 발생했을까요? 예, 만원이 12,000원이 됐기 때문에 한 주당 2,000원씩 20만원에 2018년 평가이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20만원 발생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1년이 지나서 2019년에 결산일에 매도 가능 증권은 한 주당 9,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12,000원으로 장부가 되어 있을 텐데 9,000원이 되니까 자산이 한 주당 3,000원씩 감소했죠. 그럼 100주면 얼마예요? 30만 원인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2018년도 손익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본으로 유보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을 30만 원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먼저 빼줍니다. 평가 이익 너부터 와라. 이걸 뺀 나머지만 평가 손실이 돼요. 그래서 평가 손실은 10만 원.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에서 평가 손실 10만 원만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이렇게 써놓으니까 좀 지저분하니까 제가 분계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분계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 깨끗하게 분계로. 자, 먼저 취득시 분계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취득시 분계를 먼저 써볼게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100만원, 현금으로 취득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대변에 현금 100만원. 자, 두 번째, (2018년) 결산시 분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20만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산이 증가하고요.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입니다. 20만 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이익은요, 단기의 손익이 아니에요.
자본의 증가로 보는 거예요. 예. 자본 중에서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의 증가입니다. 당기순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남아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해가 바뀌어서요. 이제 단기가 왔습니다. 2019년 결산 또 하는데 공정가치가 확인이 돼서 공정가치로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때는 가격이 툭 떨어졌습니다. 네. 자, 여기서는 지금 주당 단가가 12,000원이었는데 이때는 주당 단가가 주당 9,000원으로 떨어집니다. 주당 9,000원.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이것이 없었다고 가정을 하고 무시하고 2018년 결산을 무시하고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거 일단 쓰지 마세요. 매도 가능 증권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30만 원이 나와요. 저 위에 걸 무시하면. 그리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자산 감소가 30만 원 발생합니다. 이렇게 자본 감소, 자산 감소. 자, 전년도 이 평가가 없었다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30만 원으로 회계 처리가 끝나는 건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있으면 평가 손실 발생했을 때 항상 서로 상계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10만 원으로만 하고 이것을 없애주는 거예요. 없앨 때는 차변에 와서 없어지죠. 작년에 유보시켜 놓은 자본으로 있던 것을 자본을 감소시켜 주는 거예요. 그때 계정 과목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었죠. 이것도 자본 감소. 2019년도의 회계 처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것과 이것을 서로 상계 처리한다는 거. 그래서 문제는 말이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을 물어보기 때문에 결국에 재무상태표에는 자본에 있었던 것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2018년도에 잔액이 220만 원 있었다가 2019년도에 차변에 와서 없어져 버리니까 이거는 제로가 됐죠. 이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제로가 돼 있죠. 제로가 돼 버렸죠.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남는 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만 남는다. 자본 쪽에. 자본에. 이해가십니까?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자, 2018년도 결산 때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그랬다가 2019년 결산 때 이렇게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제로가 됩니다. 2019년도에 새로 발생한 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입니다. 전기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20만 원 없었다면 아까 처음 분개한 대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30만 원이 맞아요. 그런데 전기에 20만 원 있는 걸 먼저 상계하고 나머지만을 손실로 인식하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10만 원으로 손익계산서로 가는 게 아니라 재무상태표로. 그래서 질문이 뭐예요?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 어떻게 될까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제로로 털어지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새로 10만 원 자본 감소로 나타날 것이다. 네네네.
네. 12년도도 평가를 안 하고 취득평가에서 19년도도 공정가치도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답은 똑같은데. 아, 이렇게 직접? 네, 그냥 18년도 걸 빼고. 뭐 이렇게 직접 비교, 이게 결국에 이렇게 직접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서. 네. 근데 이제 복잡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지금 회계 처리를 이 회사가 이렇게 이런 스토리로 해온 거예요. 처음에 취득할 때 이렇게 회계 처리했고 2018년 몇 월 달인지 모르지만 취득할 때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결산에 공정가치가 12,000원으로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는 겁니다. 근데 언니 밑에 보기에 만약에 매도가는 거 평가 이익을 20만 원을 넣어놓으면 우리는 모르잖아. 저 분개를 할 줄 모르는데. 이 분계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답만 맞출 때는 취득하고 이것만 비교하면 된다 이거죠. 예. 예, 그럼 뭐 답을 맞출 수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밑에 보기에를 뭐 10만 원, 10만 원만 안 넣고 만약에 평가 이익 20만 원을 분개 써놓으면 우리는 모르잖아. 저걸 만약에. 질문은 19년도 걸 물어보고. 그러니까 19년 분개가 원래 저기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저걸 모르면 만약에 밑에 보기에다 평가 이익 20만 원이라고 적어놓으면 이거 뭔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지. 틀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아니 분계상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오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면 모르는 거잖아요. 네, 뭐 이제 약식으로 매도가는 증권은 매도가는 증권은요. 자, 답만 맞춘다면 최초 취득한 가격하고 최후에 처분했던가 평가했던가 이것만 직접 비교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답을 맞추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이고 이 프로세스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네네. 틀리죠. 예. 단기 매매 증권은 결산 때 손익에 반영돼 버리고 차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면 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 단기 똑같은 금액인데 단기 매매 증권으로 회계 처리됐을 때를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취득 시는 이게 단기 매매 증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하고 자, 그러면은 단기 매매 증권인 경우 한번 해볼까요? 단기 매매 증권인 경우라면은 2018년 결산 시에는 2018년 결산 시에 단기 매매 증권이 주당 12,000원이다 이거죠. 12,000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느냐?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20만 원 똑같아요.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20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래의 결합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차변에서 자산 증가, 이건 매도 가능 증권하고 똑같은 자산이에요. 근데 대변에서 이게 자본 증가가 아니라 수익 발생. 2018년도 영업의 수익에 반영돼 버려요. 차기에 영향을 안 준다는 말은 뭐냐? 만약에 차기의 경우 이제 2019년 결산 시로 가볼게요. 그때 단가가 9,000원으로 하락을 했어요. 예. 공정가치가 9,000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됩니다. 이게 30만 원이 돼요. 30만 원이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3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용 발생이요.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자산 감소. 그래서 바로
전기에 12,000원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것과 이거를 비교해 가지고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30만 원. 이게 다른 점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매도 가능 증권은 우리가 이것이 단기의 손익에 반영이 안 되고 차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차기 평가할 때. 그러나 단기 매매 증권은 그때 끝나요. 예, 이게 이익으로 반영돼 버리고 차기의 손실은 그냥 차기 거의 손실. 네. 이게 다른 점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어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지금 매도 가능 증권일 때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한다는데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될까? 네. 이렇게 비교해서 여러분이 공부해 두시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수 있죠. 정리됐습니까? 네.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나 손실은 단기의 손익으로 반영된다. 차기에 영향을 안 준다. 네. 그런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단기의 손익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이란 말이에요. 자본이니까 항상 잔액이 다음 기로 넘어가는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상호 상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발행할 때도 주식을 할인 발행할 수도 있고 할증 발행하기도 하죠. 그러면 할인 발행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요, 할증 발행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나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잉여금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이에요. 두 개 간에도 서로 상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상계 처리. 전기의 거하고 있으면 서로 상계 처리해야 됩니다. 자, 하여튼 뭐 그런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지금 현재 나오지도 않은 거 가지고 또 쭉 설명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선 이 나와 있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상호 상계 처리하는 개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사진이 필요하시면 다 찍으셨나요? 네. 뭐 동영상에도 이게 지금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4번 답이 2번이었죠? 네. 1번이라고 하면 이건 단기 매매 증권으로 보고 판단하신 거예요.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유형자산. 자, 1번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경우 자산과 비용은 과대하게 나타난다. 과대하게 계상된다. 입니다. 자, 수익적 지출이 비용이죠. 그런데 자본적 지출, 자산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산은 과대하게 되겠지만 비용은 과소하게 되죠. 예, 그래서 1번이 옳지 않다. 예, 답이 1번. 그러면 2, 3, 4 맞는 거니까 읽어봅시다. 유형자산은 비유동자산 중 영업활동 과정에 사용되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유형의 자산을 말한다. 그렇죠. 우리가 유형자산이라는 것은 영업활동 과정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미래의 경제적 효익에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효익이. 그 다음에 3번 건설 중인 자산은 임시 계정으로 건설이 완료되면 본래의 계정으로 대체된다. 맞죠? 4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본래의 기능 수행에 이르도록 하는데 필요한 부대 비용을 포함한다. 맞죠? 다음에 6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이 제출한 출장 완료 보고서의 일부이다. 해당 보고서의 여비 사용 내역을 회계 처리할 때 나타나는 개정 과목이 아닌 것. 뭐가 들어갔나 볼까요? 운임이 들어갔네요. 운임 대구지사와 매출거래처를 방문했는데 아마 상품을 직접 싣고 갔나요? 운임. 네. 자, 숙박비하고 직원 회식도 했네요. 예, 요 두 개는 하나로 묶을 수 있겠네요. 여비 교통비. 이건 여비 교통비. 그렇죠. 여비 교통비. 직원 직원 회식 때 이거 복리후생비로도 봐야 될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자, 운임 따로 분리해 보고 숙박비, 여비 교통비,
직원 회식 때 복리후생비. 그러면 거래처 선물 때는요? 접대비. 네. 이렇게 4개를 쪼개야 되겠군요. 자, 여비유통비 있고 복리후생비 있고 접대비 있고 기부금은 없더라. 답이 2번이죠. 네, 쉬운 문제입니다. 네, 다음은 7번 문제 보겠습니다. 2019년 10월 1일 1년분 임대료 60만 원을 현금으로 선입금되었다. 선입금 미리 받았다 이겁니다.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다. 그래서 차변에 60만 원 현금 자산 증가시키고 대변에 임대료 60만 원 수익 발생시켰다 이 말이에요. 10월 1일 날. 그리고 2019년 12월 31일에 해야 하는 결산 정리분계로 오른 것은 자 그러면 이게 9달치가 미경과 임대료란 말이죠. 그럼 미리 받았으니까 이 9달치는 선수 수익으로 부채로 잡아야 되겠네요. 네. 자, 부채 선수 수익 나오는 게 지금 1번과 3번의 선수 수익 부채가 잡혀 있습니다. 근데 금액이 하나는 15만 원, 하나는 45만 원이에요. 자, 여러분 1년에 6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예요? 5만 원인가요? 그러면 9달이니까 9 곱하기 5만 원 하면은 45만 원이 답이겠네요. 3번. 3번이죠.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판매비와 관리비 합계액 및 영업의 비용의 합계액을 계산하면 얼마이냐. 자,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만 일단 체크해 봅시다. 감가상각비 체크, 대손상각비 체크, 급여 체크. 네, 이게 3개가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자, 그러면은 33만 5천 원. 네, 답은 3번이에요. 33만 5천 원이 딱 3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영업의 비용입니다. 나머지가 아니구나. 영업의 수익, 이자 수익은 일단 비용이 아니니까 이건 제외하고 영업의 비용은 이자 비용하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 요 2개가 영업의 비용이네요. 2만 9천 원.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죠. 영업의 비용이 아니라. 예, 계정의 분류 관한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2019년 1월 1일 차량 운반부 처분 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냐 이랬습니다. 네. 여러분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구하려면 처분 금액에서 뭘 빼야 되느냐? 예. 자,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계산하려면 취득 원가에서 장부 금액을 빼면 양수로 나오면 이익이요, 음수로 나오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먼저 처분 금액이 주어졌죠? 800만 원이 처분 금액이죠? 네. 자, 800만 원 알았습니다. 빼기 장부 금액을 구해야죠. 자, 장부 금액을 구하는 방법은 취득 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을 우리가 줄여서 감누라고 하죠. 네,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줘야 되는데 그럼 감누가 얼마냐? 취득 원가는 여기 딱 나와 있으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언제 취득했냐면 2017년 1월 1일 날 취득했습니다. 언제 처분했냐 하면은 2019년 1월 1일 날 처분합니다. 그러면 2년이 경과했군요. 2년 경과. 그러면 2년 동안의 감가상각비가 바로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자, 그러면 감가상각 방법을 보니까 정액법이었고 5년입니다. 그런데 잔존가치를 80만 원 인정했기 때문에 구입금액 1200만 원에서 80만 원을 일단 빼준 것을 5년간 상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200에서 80만 원을 빼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1120만 원이에요.
그러면 1120만 원 나누기 5 해보세요. 1년에 얼마씩일까요? 224만 원 나오나요? 네. 자, 224만 원을 두 번 더하면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448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았으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1200만 원에서 448만 원을 뺀 것이 이게 장부금액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448만 원 2년 하면은, 자, 그러면 빼보세요. 1200만 원 빼기 448만 원 하면 얼마 나와요? 752만 원 나옵니까? 따라서 800만 원 빼기 752만 원이 바로 처분 손익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48만 원만큼 비싸게 팔았네요. 48만 원 양수로 나오니까 이만큼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 이거예요. 48만 원. 보기에 48만 원 있습니까? 네. 유형자산 처분이익 48만 원. 자, 48만 원의 산출 근거는 여러분 아셨죠? 취득원가에서 장부금액을 빼는 거예요. 장부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은 다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는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산출하는 과정은 우리가 1년치 감가상각비를 아까 계산해 보니까 224만 원이더라 이거예요. 근데 2년간 감가상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2017년 1월 1일 날 취득했기 때문에 2017년 결산 때 한 번, 그리고 2018년 결산 때 또 두 번째, 그리고 2019년 1월 1일 날 처분했다. 그래서 2년치의 감가상각비는 그것이 더한 것이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그러면 448만 원. 여기서 빼니까 장부금액이 이렇게 752만 원으로 나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분금액 800 빼기 752만 원 했더니 48만 원이 나오니까 처분금액이 48만 원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발생한 거다. 개정 과목의 이름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 자, 다음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내부 회계관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내부 회계관리 제도, 회계관리 제도를 물어봤거든요. 내부 통제 제도를 물어본 게 아니라. 자, 1번 내부 회계관리 제도는 운영 목적이나 법규 준수 목적과 관련된 통제 절차를 포함한다. 그렇죠. 2번 내부 회계관리 제도는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주목적으로 한다. 네. 네. 신뢰성이 중요하죠. 내부 회계관리. 그 다음에 내부 회계관리 제도는 자산의 보호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맞습니다. 내부 회계관리 제도는 내부 통제 제도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 아니라 이게 거꾸로 됐어요. 내부 통제 제도는 내부 회계관리 제도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죠. 예, 내부 통제가 위에 있고 그 안에 내부 회계관리 제도도 있고 내부 뭐 다른 직무에 관한 여러 가지 직무별 관리 제도가 있는 것이지, 내부 회계가 회사 전체를 통제하는 내부 통제 제도의 상위 개념일 수는 없죠. 예,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이건 다 맞는 거예요. 1, 2, 3번. 자, 11번부터는 부가가치세 문제인데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이랬습니다. 재화의 공급. 1번 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 권리를 제공했다. 우리가 담보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이라고 안 하죠. 담보 제공하고 부가세 내는 사람 없습니다. 네. 1번 아니다. 2번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네, 이게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민사집행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형사재판, 민사재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민사재판이 벌어져가지고 회사 재산이 말이죠 경매에 붙여졌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어요. 부가가치세
안 냅니다. 재화의 공급이 아니에요. 다음에 3번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의 양도. 이것도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다음에 4번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간주 공급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은 재화의 공급이다. 그래서 제가 이천에 있는 생산 공장에서 서울에 있는 직매장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이동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된다. 같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부가가치세법상 이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근데 만약에 서울에 직매장이 아니라 하치장이 있어가지고 하치장으로 옮기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안 봅니다. 예. 이런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을 공급으로 보는 것이지 하치장, 창고에 넣으려고 예. 창고에 보관하는 상태 이거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답은 4번이 해당이 됩니다. 재화의 공급. 네, 다음에 12번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영세율하면 여러분 수출을 생각하시면 되죠. 대외무역법에 따른 중개무역 수출 이거 영세율.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내국신용장이라는 게 바로 수출품의 국내 거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 이거 수출. 라번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 정부기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이것도 수출인데 외국 정부기관이 뭐예요? 국내에 있는 뭐 미국 대사관, 프랑스 대사관 이것이 외국 정부기관이죠. 그것도 영세율 적용하죠. 답은 4개. 야, 어떻게 문제를 이렇게 내죠? 다 영세율을 다 넣고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정말 다일까? 답니다, 이거. 아마 답을 보면 4개로 돼 있을 거예요. 다음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세금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 네. 필요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정확히 기재해야 되는 것이 있죠. 자, 1번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네. 공급받는 자의 정보 중에서 오직 요 하나입니다. 사업자 번호는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명칭. 오케이. 공급하는 자는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성명과 명칭, 즉 회사 이름과 대표자 이름이죠. 이거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성 연월일, 날짜 중에서는 작성 연월일이 반드시 기록돼야 됩니다. 공급 연월일은 아닙니다. 공급 연월일은 그래서 답이 4번. 공급 연월일은 임의적 기재사항이에요. 임의적 기재사항. 자,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를 설명한 것이라 가장 틀린 것은 가장 틀린 거? 하여튼 틀린 거란 얘기죠. 공급 시기 1번 할부 판매. 여러분 기억나죠? 할부 판매는 인도,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맞습니다. 장기 할부는 다르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 오케이. 3번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이 완료됐다는 건 작업이 완료된 거죠. 작업이 완료됐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공급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가공이 완료됐다고 해서 그건 공급이 아니라 이것도 인도되어야 돼요. 가공을 완료하여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되는 때가 공급 시기가 됩니다. 가공 완료 이 말은 작업이 완료됐다는 뜻이지 그건 공급이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은 중개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다. 네, 선적일 맞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요.
다음은 컴퓨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의 매입세액이다 이랬습니다.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총 얼마입니까? 자, 공제 가능한 거 찾아봅시다. 원재료 구입한 매입세액이 50만 원이 있대요. 이거 공제 가능하죠? 네. 다음에 두 번째, 총무부에서 사용하는 소형 승용차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이 150만 원 발생했대요. 예, 이거 불공. 소형 승용차니까. 다음에 거래처 체육대회 시에 증정할 물품 구입 관련 매입세액이 30만 원이 있답니다. 불공. 왜냐하면 거래처 접대용이에요. 그 다음에 공장 부지 조성 관련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랍니다. 공장 부지 하면 토지를 말하는 거죠. 예, 이거 300만 원 가능할까요? 예, 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예요. 답이 50만 원이 답이 됩니다. 예, 공제 가능한 것은 50만. 자, 모의고사 5회 풀어봤는데 약간 까다로운 게 좀 있긴 했는데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것은 크게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